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제 옆에 이현주 의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님께서는 삼선으로 지역구가 용인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력을 살펴봤더니 화려합니다. 그 한미의원연맹 이사, 그리고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아울러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 그리고 상임위는 산자위를 맡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AI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대선 전에 AI 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분과장을 맡고 계시네요. 네. 어떤 인연인가요? 이제 어쨌든 AI 강구위원회, 제가 이제 사실 AI 강구위원회 이름 제가 지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이런 걸 만들자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AI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이제 사실은 한국이 온라인 강국인데, 디지털 예. 강국인데, AI 문제는 사실 많이 좀 뒤처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정권 잡으면 이제 잡았죠. 이제 그때는 정권 잡기 전에 잡게 되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미국과 중국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상당히 앞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AX 분과라는 것은 이제 AI가 여러 이제 분야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성형 AI, 그러니까 그 챗 GPT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일종의 그 어떤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이 언어 모델이고요. 예. 그것을 활용해서 일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에서 산업 전환에 활용하는 것, 이게 이제 AX죠. 그래서 AI 산업 대전환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AX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조, 그러니까 공장의 공정을 갖다가 AI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공장 공정을 굉장히 그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동차를 AI 모빌리티를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로봇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 소위 말해서 그런 어떤 피지컬 AI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스스로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학습을 통해서 챗 GPT에다가 뭘 물어보면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스로 막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학습을 많이 할수록 더 나은 답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입력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제조 물품들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나 비행기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알아서 자기가 판단해서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자동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비행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공장이 알아서 움직이는, 공장이 우리가 입력한 대로만 자동화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하고 알아서 그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거예요, 공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한 단계 자동화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인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생산성이 발전하겠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완전히 간 것은 아니고요. 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요, AI가 발전한다 할 때 이것이 산업에서 얼마나 우리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냐 하는 것은 AX 문제로 갔을 때 AX에 얼마나 활용되느냐에 결국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미의원연맹 이사를 맡고 계셔서 네. 이제 미국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변호사 활동하시면서 통상 업무를 좀 많이 맡으셨다면서요? 네, 국제거래 일을 주로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최근 그 전작권,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그 임기 5년의 전작권을 환수해야 된다. 그걸 놓고 이제 의견이 둘러나냈다고 할까요? 이제 의견이 뜨거운데,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일부, 그러니까 전자권을 환수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혹시 주한미군 철수 때문에 안보가 위협받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하던데, 그와 관련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의원님? 네, 뭐 전자권 환수 문제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목표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당장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오가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그 관세 얘기를 하면서 관세 통상과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관세 문제와 방위비 문제를 패키지로 얘기를 하던데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안보실장께서도 다녀오면서 우리가 관세만 가지고 협상을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우리 보고도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방비를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유럽에 대해서도 국방비 비중을 좀 늘려라. 왜 미국이 다른 나라 국방비를 다 보존해 주느냐 예.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주 국방을 해라라고 주장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부라도 국방비를 좀 증액한다든지 우리가 자주 국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거하고 관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패키지로 이제는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보실장도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방위비를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를 비친 적이 있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좀 걱정이 막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위비라는 거,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한국을 위해서 주둔해주고 있는데 방위비를 충분히 쓰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우리한테 돈을 더 많이 방위비를 더 많이 써라라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썼는데 이게 국민들한테는 또 걱정거리가 되니까요. 예. 최근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그런데 뭘 통과시켰냐면 그 국방수권법 NDAA라는 예. 것을 지난주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기 합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방수권법은 이제 내년도 국방수권법이 통과된 건데요. 이 내용은 이제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감축하지 못한다. 예. 이런 내용이고요. 요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일정하게는 조금 이게 이제 좀 통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은 그런데 전작권 문제는 당장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모든 것이 성숙됐을 때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런 것들이 여건이 성숙됐을 때 하는 거라 지금의 논쟁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 논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철수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은 그러나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미국 의회에서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네. 생각할 맞습니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으시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최근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의회 승인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미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다. 그 내용이고요. 전작권 환수 문제는 우리가 늘 강조했고 그랬듯이 미래의 일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도 2012년 이후로 하자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2015년 하자 그랬고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향후에도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 굳이 주한미군 철수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의원님의 의원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발의하신 내용 가운데 그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이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그 강남을 비롯한 그 핫 지역에서 외국인들의 그 부동산 매입과 임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국내 실수요자만 그 정부에서 대출, 뭐 전입 의무 등 다양한 규제를 하는 반면 정작 외국인들은
제외돼 가지고 내국인 역차별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발의하셨다면서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정식 명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요. 최근에 그 대출 규제가 좀 있었죠. 이게 갑자기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주택 가격이요. 그러니까 대출을 막 너무 많이 과도하게 받아서 막 영끌하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좀 이렇게 좀 좀 절제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때 어떤 얘기들이 나냐? 그런데 대출 규제를 하는데도 외국인들은 그냥 막 산다. 예. 근데 보니까 이 대출 규제에 외국인은 좀 빠져나간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이제 살펴본 거죠. 그래서 그럼 뭐가 문제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보면 대출 제한 같은 걸 할 때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외국인은 다주택자의 대출 제한 이걸 할 수가 없는 게요. 그 주택 보유 수에 대해서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외국인 같은 경우. 그리고 그것을 또 추적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사실은 한국 안에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이용을 할 때요. 6개월 안에 우리는 이제 그 전입 의무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은 또 예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또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출을 우리나라에서는 막았지만 외국인들이 자국에서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아무리 대출을 규제해봐야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대출을 받아서 한국에서 막 사면 이게 투기가 방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막 급등하고 투기는 그대로 일어나는데 막상 한국 주택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못 사는 결과가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에 대해서 주택의 보유나 아니면 대출에 대한 어떤 추적이 잘 안 된다는 맹점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투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아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주택을 사지를 못하는데 예. 그 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서 주택을 막 산다라고 하면 그 굉장히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 나라가 좀 그렇게 허용을 하면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나라 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상호주의가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제가 이제 입각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주의 원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예. 지금까지는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 규정이었는데 그 강행 규정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전에는 신고제였어요.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요. 신고, 예. 네, 그래서 뭐 이게 어떤 다른 나라에서 막 대출을 받았던 그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뭔가 검은 돈이든 말든 그리고 이것이 막 투기성이든 막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다 가능했는데 이제는 허가제로 바꿔서 이런 부분들을 다 소명을 해서 심사하도록 바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그 주택을 부동산 사는데 좀 제약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산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서 이것을 여기서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주를 안 하면 굉장히 과세가 가중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외국인도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거주를 반드시 해라. 즉 말해서 거주용이 아니면 주택을 마구 사들이지 말아라. 특히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기가 거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한참 한국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사람이 외국인이라서 한국에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 사람이 한국에서 주택을 산다. 이걸 막는 것은 좀 또 너무하죠. 그래서 네. 그것은 허용을 하되 이분이 앞으로
그동안 별로 살아오지도 않았고 또 앞으로 살 것도 아닌데 그냥 투기용으로 자꾸 우리나라 부동산 사들인 것은 엄격히 막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 이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그 뉴질랜드 있잖아요. 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뉴질랜드 그 부동산이 급등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강남 위주로 급등을 하는데 뉴질랜드는 그 전반적으로 급등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뉴질랜드 똑같이 외국인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제2 휴양지 개념으로 그 뉴질랜드 그 주택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뉴질랜드 정부도 그 외국인의 투기를 막는 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의 이번 네. 똑바리가 좋은 성과로 네. 이어질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볼 때 이 부동산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를 상당히 반기고 또 때때로 외국인들의 투자, 특히 이제 산업 분야에서는 네. 그죠? 외국인의 투자를 굉장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부동산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땅이잖아요, 땅, 그죠? 그래서 땅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좀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화나 정서가 분명히 있고 그것은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뭐 휴양지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특구가 있어서 거기는 이제 휴양지가 있는데 여기는 좀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좀 허용하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모를까. 예. 한국인들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도 정말 사기가 힘든 거주 지역에 정말로 이것이 여기에 사기가 정말 주택을 매입하기가 어려워서 가격이 막 급등하고 이런 안정이 꼭 필요한 그런 지역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막 투기를 하고 해가지고 가격을 교란시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지럽히거나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막고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법이 꼭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현주 최고위원님과 이재명 대표님과의 그 인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우리 네. 이현주 의원님을 이렇게 민주당으로 모실 때도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해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도 높은 득표율로 하셨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강국위원회,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위원장이 대통령, 그리고 이제 우리 분과장이 의원님이셨잖아요.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처음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거는 예. 사실은 성남시장 때죠. 예. 제가 그때 재선 이제 막 됐을 때인데요. 그때 호기롭게 네. 호기롭게 겁없이 경기 도당위원장에 도전을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였는데, 대중적 인기는 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도 뭐 사실 꼭 된다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하고 호기롭게 도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비주류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런데 뭐 비주류라고 도전 못하리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내가 현실을 모르고 도전하는 바람에 정말 이 정치 현실이란 이렇게 냉혹하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저를 도왔던 많은 그 지방 의원들이나 공천을 바라는 그 정치 지망생들이 예. 저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어이고. 그러니까 제 경쟁자가 그 유력한 이제 당시 주류 세력의 거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그런 예. 사람인데 제가 겁 없이 덤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되겠냐 그리고 너는 이렇게 이 세상 물정을 모르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젊어서 잘 몰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아니 뭐 어때 나는 도전하는 건데 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도전도 못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이러면 그 당시에 나름 인기가 좀 있어서 돕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이제 시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나 그런 정치 지망생들이 저를 돕겠다고 모였던 사람들은
굉장히 나중에 공천 받거나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위원장 즉 의원들은 거의 저를 돕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아무도 안 도와줘서 거의 왕따 당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저를 도와준 사람이 2명, 그러니까 눈에 띄게 도와준 사람 2명이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한 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이셨고요. 예. 두 번째 분이 정성호 의원이셨어요. 예. 네. 그 2분이 이제 좀 눈에 띄게 도와주셨고요. 나머지는 좀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한 2-3명 있었고요. 대부분은 전혀 안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저랑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셨어요. 눈에 띌까봐. 그런데 하여간 그 당시에 그렇게 됐었고,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저한테 이제 식사를 하면서, 될 자신이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면서, 성남시는 본인이 확실하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네. 하고는 막 열심히 진짜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런데 뭐 제가 워낙 역량이 부족해서 안 됐지만, 그때 보니까 그때 진짜 열심히 저한테 몇 분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캠프에. 근데 그때, 제가 그때 보면서, 저한테 보통 이렇게 그냥 파견해서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어차피 안 될 건데,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는 척 마는 척 하는데, 그때 보내주신 분이,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 이재명 시장은 대단한 분이다. 안 될 게 뻔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자기 밑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제 캠프에서 저렇게 성심성의껏 제 원래 캠프에 제 밑에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렇게 성심성의껏 하는 걸 보면 저분은 나중에 뭐가 될 분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때 저랑 경기도당 위원장, 제가 떨어지고, 예. 그분이 제 경쟁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다시 이제 이재명, 시장님이 이제 도지사 나가실 때, 또 라이벌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이재명 시장님이 이제, 도지사 되셨죠. 이기셨죠. 예. 저는 못 이겼지만. 예. 네. 그때는 우리 역으로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겠네요.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굉장히 방황하던 상황이었고, 네.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왜냐면 당에서 거의 왕따 비슷하게 그렇게 됐었으니까. 하여튼 그 이후에 이제 방황하다가 이제 이 정치 물정을 모르고 뛰어들었던 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작년이죠. 작년에 저한테 이제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신 거죠. 그때 복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2분이 저 도와주신 2분이었죠.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성호 의원님. 네, 그 2분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 2분이 말씀하시니까, 사실, 좀, 마음을 먹기가 좀 편했죠. 복당을 결심하기가. 왜냐하면 그 결심 되게 쉽지 않은 결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2분이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결심을 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때부터 우리 의원님을 눈여겨보셨네요. 눈여겨봤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말 그대로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우리 제목으로 알아보시고 우리 의원님을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또 복당 과정에서 하시고 너무 이제 열심히 안 될 선거인데 너무 막 혼자서 열심히 하니까 조금 이렇게 이 대통령이 그러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기득권이 없는데 막 고군분투하는 걸 보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거? 예.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분 아닌가. 본인이 또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그런 옛날에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 될 게 뻔한 선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열심히는 했어요. 진짜 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야, 어차피 안 되는 선거인데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딱하다, 다들. 그래서 저 불러서 안 되는 선거인데 대충 해라. 그냥 경험 삼아. 근데 진짜 될 것처럼 막 열심히 하지 마라. 너가 너무 상처받는다 이랬거든요. 어쨌든 그 소중한 인연이 지금까지 네. 이어져가지고 또 지난해 또 최고위원까지 당선되셨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어려움 없으셨습니까? 그때도 어려움은 있었죠. 예. 그 이제 제가 그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것은 꽤 나왔었죠. 나왔었는데 예. 그런데 당내 기반은 이제 저기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당원 특히 대의원에서 되게 약했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안 될 뻔했죠. 예, 근데 이제 막판에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또 겨우 또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와서 보면 출마하길 잘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복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최고위원 선거를 나오느냐 했는데 저도 그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근데 또 아니 뭐 역할 하라고 그래서 복당하고 했는데 그러면 최고위원도 하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이게 뭐 함께 해야지. 그냥 뒤에서 이렇게 국회의원만 딱 배지 달고 적당히 하는 것은 제 성격상 또 잘 안 되는 제가 안 될 줄 아는 선거에서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네, 작년에 제가 또 되게 열심히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하는, 예. 네,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예. 아주 그 최선을 다하는 예.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작년에 그 네. 최고위 할 때 그 JTB 뉴스로 이렇게 클립, 그러니까 짤방이라고 이제 그걸 네. 업로드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알았어요, 저희는. 이분이 대중적 인기가 상당하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당을 늦게 하셔가지고, 걱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랑 그 만든 걸 보면서 조회수가 나올까 했는데, 제 기억에 거의 탑 클래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댓글을 봤더니, 네. 충성파가 꽤 있던데요.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현주 의원님의 대중적 인기가 상당하구나. 제가 그랬던 감사합니다. 기억이 납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과 소중한 인연 잘 이어지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대통령 인연에 의해서 이번에는 그 이현주 의원님과 우리 JTB 뉴스 인연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오기 전에. 그랬더니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상당히 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봤더니 50만 뷰를 2개 넘고, 그 다음에 20만 뷰도 3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상당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내용을 그 중에서 인기 있는 걸 봤더니 지난번에 그 윤석열 정부 초기 때 그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의 인준을 해준 결단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해줬다라고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그 국민의힘을 이렇게 질책하셨어요. 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이번 그 김민석 총리 인준을 반대하느냐 그러시면서 적반하장도 유무수다. 왜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냐라고 그 국민의힘의 그 선을 넘는 정치적 공세를 이렇게 꾸중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그 이재명 정부의 그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국민의힘과의 그 바람직한 정치 관계 설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의힘하고요. 예. 이게 참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란 이후에 우리가 정권을 잡다 보니까 예. 참 이게 정상적인 협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좀 있어요. 예,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때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저쪽에서 하는 말이 가끔 맞을 때도 있거든요. 우리라고 예, 다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내란을 한 주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그래서 확 열이 받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맞는 말을 들어도 기분이 나쁜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우리가 들어줄 수 있고, 어디까지 참을 수 있고, 어디까지는 못 참겠는가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내지는 내란과 관련된 거는 용서할 수 없다.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어떻게 얘기해도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야멸차게 할 수밖에 없다. 냉혹하게 해야죠. 냉혹하게 예.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그거는 역사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걸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반성하고 청산한다라고 전제하고 그 다음 문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국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건강한 비판, 그것은 기분 나쁘지만 들어줄 수 있다. 예. 네. 그리고 때때로 뭐 사실은 야당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야당이 그런 역할을 안 하면 저희가 또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사실은 기분 나쁘고 굉장히 쓰린 얘기지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더라도 좀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을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선을 안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까 김민석 총리 건도 그런 거였는데요. 예를 들면 다짜고짜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아마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김민석 총리 보고 사퇴하라고 딱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거는 들어줄 수 있고 그것을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퇴하라고 그러면서 뭐 아주 그 원색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준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렸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쫙 봤을 때 그들이 한덕수 총리나 그들이 했던 어떤 총리 인준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까지요 여야 간에 어떤 관례라는 게 있었는데요. 첫 총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장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첫 총리에 대해서만큼은 여러 허물이 있어도 그게 정말 무슨 큰 범죄나 이런 게 아니면 해줬거든요. 예. 예. 그리고 비판은 해도 협조는 해줬어요. 예. 왜냐하면 국정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첫 총리가 임명이 안 되면 국정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우리가 이거는 어떤 상도의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깬 거죠. 네. 사퇴하라라고 하면서. 그런데다가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떤 당이었냐 돌이켜보면 내란 때문에 이 지경을 만든 당인데 그러면 이거는 적반하장이다. 이거는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쪽을 비판할 때는 이렇게 정도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오바해서 비판하거나 오바해서 규탄하게 되면 우리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자칫 내로남불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받더라도 화가 나도 어떨 땐 좀 참아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을 넘을 때는 그건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네. 그 여기 보니까 이거는 55만 뷰를 나온 건데 우리 의원님께서 여기 보면 이원주 의원의 눈물에 숙연해진 국회. 그러니까 그 당시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에서 막았어야죠. 그러면서 바짓가랑에도 잡았어야죠. 이렇게 하면서 눈물 흘리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네네. 제가 진짜 네, 그때 눈물 흘리셨어요. 제가 네. 막 통곡을 했어요. 네, 통곡을 네, 제가 통곡을. 그 책상을 막 치면서 네, 통곡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정말 숙연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무위원들이나 공직자들이 다 정말 이렇게 그 숙연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 어린 화를 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막 그들의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왜 막지 못했냐 뭐 그런 얘기겠죠. 네, 그런 네. 거죠. 그분들이 막 계속 변명을 계속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사실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정치적 반대 상대를 막 어떻게 해서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난 놈이야. 이거를 부각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쿠데타가 결과적으로 일어나서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렁에 빠지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빚어낸 데 있어서 이것을 가장 먼저 그 막을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문턱 그걸 넘은 게 누구냐. 국무회의가 못 막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못 막았어요. 거기서 뚫렸기 때문에 국회까지 온 거다. 그래서 국회가 다행히 막은 거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라는 것이 우리 편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윤석열 편들이니까 우리의 적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일 놈들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왜 그때 양심을 보고 막았어야죠. 당신들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이 막았더라면 그럼 당신들도 지금 떳떳하고 우리나라도 편안하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소리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막 호소를 한 거죠. 예. 지금 당신들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다 공감한 거죠. 그렇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 편이든 상대편이든 누구든 간에 전부 다 공감해서 다 고개를 숙이고 약간 울먹거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공직자들 중에서도. 예.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 그 다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지금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권 남용이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 특검이 강제 부인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진짜 저는 그분이 참 인간적으로 참 인생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뭐 불쌍하다고 하면 또 화내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예. 불쌍할 만한 가치도 없긴 하지만 예, 예. 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가서 이 숱한 이런 비극을 만들어낸 건 다행히 잘 수습돼 예. 있지만 이거 거의 장희빈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장희빈이 뭐 전 잘 모르지만 그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혹시 역사도 잘 모른다는 말 들을라? 그런데 뭐 그 무슨 야사나 이런 데 보면 장희빈이 이제 사약을 안 먹으려고 해서 억지로 먹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그래도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일국의 어떤 대통령이었는데 그러면 조사를 받을 때도 좀 의연하게 나와서 조사를 받고 말이죠. 그러면 말을 하기 싫으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네. 나와서 걸어 나와야지. 이 끌려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 부인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사지를 들고 나옵니까? 네. 너무 정말 깜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대통령 깜이 아니구나. 정말 허접한 사람이다, 이 사람. 그 전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다 실제로 나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럼요. 네. 심지어 전두환도 네. 자기가 그 경찰이 가니까 나와서 할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일단 그릇 자체가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택도 아닌 사람을 대통령으로 그동안 참고 모시고 있었던 거죠. 우리 나라 전체가.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민의힘 이런 정말 허접한 하찮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떠받든 옹이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라든가 그를 찬양했던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별의 순간 우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요. 저는 진짜 이건 뭐 그릇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숱한 사람들 방송에서 띄워준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건 뭐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릇이. 이거 되게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특검이 막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아까운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갤럽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19%, 그러니까 20%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혁신위를 가동을 하는데, 그 혁신위 당원 당규에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를 넣자 그랬는데, 이를 두고도 당내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내란 사과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 인정해야 되느냐, 그렇게 지금 12.3 내란에 대해서. 네. 네. 왜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그걸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냥 저는 여러 말이 필요 없다. 그냥 쿠데타 아닌가? 근데 우리 헌법이요. 쿠데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군사 쿠데타를. 그죠? 네. 그러면 반헌법적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것을 사과하는 네. 것을 반대한다. 즉 그것을 옹호한다. 그죠? 예, 예. 위헌정당이라는 생각이 그 위헌정당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래도 제일 큰 야당이고 우리가 어쨌든 현존하는 파트너니까 이런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위헌정당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 안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의원들이 끝장 토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 의원직 걸고. 예.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있었으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의원님이 우리 JTB 뉴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민주당 이어도 좋고, 그 다음에 현재 그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좋고, 시청자들께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내란을 우리가 극복하고 사실 우리 국회도 해제 의결도 하고 다 그랬지만 가장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은 국민들이죠. 그죠? 예. 그리고 또 그 쿠데타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우리 군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또 보면 어쨌든 여기저기에서 협조하지 않았던 공무원들과 그래서 그 수많은 국민들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이제는 쿠데타가 불가능한 그런 나라까지 됐구나 됐죠. 예.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제 일어서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굉장히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도 크고요. 또 주가도 막 올라가고 굉장히 장밋빛 희망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큰 사명도 있고 좀 책임감도 느끼고 대통령은 더 그러시겠죠. 그런데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 앞서서 이런 관세 말씀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관세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하는 것이 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꾸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고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렇게 과거처럼 쉽게 이 어떤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당분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과거와 달리 우리의 가장 강력한 위협적인 경쟁국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밀어내기, 과잉 생산 통한 밀어내기를 통해서 가장 우리한테 위협적인 그리고 큰 피해를 우리 산업에 입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강국이 우리한테 가장 힘든 나라가 돼가고 있어서 옛날에는 그 나라들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 이제 우리가 이 와중에 우리의 생존을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고 그래서 한동안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힘을 합해서 이거 뚫고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 이게 뭐 당장 장밋빛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기대가 많으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떤 대외적 어려움 또 대내적 어려움 같은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함께 이제 내란이라는 정치적 위기는 극복했지만 또 경제 위기와 대외적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긴 터널 속에 아직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함께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나라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 삼선이자 용인정 지역구 의원님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 이현주 의원님이 꼭 롱런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현주 하면 이제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현주 화이팅! 고맙습니다.